향후로 한 20% 정도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의외로 시장에서 가격 하락폭이 커서 회복도 빠른 시점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고 싶으신 아파트들이 10개 정도 있다. 그럼 그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걸 사라. 제일 많이 빠진 게 제일 많이 오를 거다.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계에 이제 3대장으로 불리신다고 미래에셋의 이강수 의원님, 이제 이현철 소장님,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 네네. 몇몇 분이 더 계시긴 하지만 네네. 이분들이 하락을 맞췄다. 유튜브계의 조회수 치트키다. 어떻게 보면 작년 상반기 때까지만 하고만 비교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좀 어떠세요? 이제 댓글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다르죠.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막 굉장히 쌀벌했는데. 2021년 하반기만 해도 그때 오를 때니까. 그렇죠. 너 언제까지? 욕하시도 시고 막 네네. 그리고 막 왜 안 자르냐 회사에 막 연락해갖고 아 진짜요? 회사에 전화까지 해서. 그런 분들 계셨어요. 네, 근데 참 시장이 금방 바뀌네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사실 한 채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1년 만에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게 자산 시장의 본유예요. 원래 그래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계속 오를 것 같다가 떨어지고 네. 그리고 또 계속 시장이 바뀌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산시장, 투자로 이루어진 자산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딱 1시간 집중력 있게 중요한 질문도 위주로 많이 좋습니다. 들어볼 건데, 자, 그럼 지금 집값, 이제 문제점을 일단 판단해야죠.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진 건지, 일단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제 제가 할 때 그게 첫 질문이에요. 네. 얼마 빠졌냐? 그러니까요. 이거 힘들어요, 대답하기가. 왜요? 그러니까 지수나 뭐 통계 자료가 있는데 사실 우리 또 체감 지수하고 좀 다르고. 또 다르죠. 네. 그리고 체감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너무 또 격차가 커서 예를 들면 거래가 안 일어나는 지역은 안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확 빠지고. 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프 하나 보실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제가 한 아파트 안 알려드리는데 어느 아파트인지는 가격이 이렇게 쭉 오르면서 26억 5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거의 20억대에 거래돼요. 확실한 건 서울이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굉장한 상급지인데요. 그렇죠. 26억이니까. 강남입니다. 강남인데 딱 보시면 20% 빠진 거잖아요. 네네. 20% 정도 빠졌다고 보고 있고 전체 통계로 보면 평균 가격으로 하면 서울은 한 10% 정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 한 12%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 12%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것과 뭐 그런 느낌과 수치가 굉장히 좀 낮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뉴스에서는 뭐 30%, 뭐 50% 이런 얘기 들리는데 맞습니다. 뭐가 좀 온도차가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저는 약간 언론을 보고 저희가 시장을 이제 많이 아시잖아요. 언론이 좀 과잉해서 얘기하는 게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오를 때도 과잉해서 좀 그런 게 있고. 어떻게 보면 일부 아파트.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막 40%, 30%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어쨌든 단기간에 부동산 폭락한 거는 당연히 금리 때문인 거겠죠? 아니죠. 아닌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인식하실 측면인데 예를 들면 가격이 안 비싼데 금리 오른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다. 그렇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쉽게 말해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에 취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금리가 인상되니까 집값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가격이 그동안 안 올랐다. 그런다고 해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서 가격이 빠지는 거 아니다. 이거를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필요하냐면 이게 나중에 저희 전망 얘기할 거지만 그러면 가격은 하나도 안 빠지고 있는데 금리만 향후로 인하돼요. 그럼 집값 오릅니까? 안 올라요. 그래서 말해서 뭐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겁니다. 라는 건 아닌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격이 빠진 다음에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든지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격이 인상된다. 기원님 말씀하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금리랑 집값이 관련이 아예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 전에 중요한 게 집값이 비싸냐 안 싸냐가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이걸 요즘 제가 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금리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격은 이만큼 빠졌어요. 그럼 김 작가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그러니까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금리는 사실은 중요한데 결정 요소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리가 높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반토막 나면 사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금리가 높은데
이렇게 떨어져도 더 떨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느 지점 정도에 와 있나요? 집값이 이제 하락이라는 게 어쨌든 여기까지 왔고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하잖아요. 폭락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해 보면 네. 추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0% 중반대까지 하락이 추가적으로 가능해 보여요. 아, 지금 이미 시까지 온 거 거기서 20%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작년 말 정도의 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향후로 한 20% 정도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럼 수도권은? 수도권은 한 30%도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정확히는 서울은 한 24%, 수도권은 한 29%에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하락 그 정도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혹시 근거라든가 그런 게 있으실 텐데.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면 시장에서 누군가 살 사람이 생겨나서 시장이 이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누군가 당연하잖아요. 재화라는 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가계 소득과 평균 가계 자산을 고려해서 그 수치를 측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10 정도 되거든요. 210이라는 건 뭐냐면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130으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살 사람이 과거에도 생겼고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집을 사고 하는 타이밍은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체크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두 가지를 체크하시는데 집값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제 예측대로 한 20% 30%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할 때가 정확하게 살 때입니다. 거래량 회복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 집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 거와 같이 교집합이에요. 거래량이 회복할 때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살 사람이 생기면 거래량이 회복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식도 그래요. 주식도 보면 최근에 회복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과거하고 의미 있는 지표가 있어요.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주가가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누군가 살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량 회복하는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좀 그거예요. 언니 그거. 그러니까 너무 막 정책, 금리 이런 거 막 고려하지 마시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직 가격만 본다. only price. 그래서 가격 떨어지면 그러면 충분히 떨어졌으면 이제 거래량이 회복하는 그런 구간이 오겠죠. 집값은 어쨌든 지금은 뭐 서울이랑 이제 수도권은 25에서 뭐 30 사이였으니까 한 반 정도는 떨어진 거고 여기 좀 더 떨어질 공간 남아 있고 그 위에 거래량이 턴을 좀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내 집 마련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50%, 60%, 70% 떨어지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않는다 그거. 그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락을 얘기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막 이제 댓글 보면 지금 금리 지금 고점에서 조금 지금 베이비해도 그래도 여전히 고금리고 부담 사람들 집값 말도 안 된다. 더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값이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 이런 분들. 근데 또 위원님은 사실 상승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하락을 얘기하신 분이니까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집값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막 70%, 80% 떨어지고 예상하는 분들이 집값을 움직이지 않아요. 집값은 누가 움직이냐면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 시작해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정책도 보면 다주택자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다주택자나 투자하는 수요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집이라는 건 사용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뭐 상폐되고 바닥으로 가지 않아요. 사용 가치만큼의 그런 수준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빠지기 힘들다. 네. 자,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그럼 지금 거래량은 제가 알기로 멸종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이고 이게 좀 언제쯤 풀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2,000건 정도 거래되다가 지금 뭐 5, 600건 거래되고 있으니까. 월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준 거고 아까도 잠깐 그래프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게 개별 그 아파트 가격인데 과거에 이거 보세요. 163건 연간, 90건.
그러다가 30건 떨어지고 지금은 15건, 6건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집값도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언제 회복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회복한다. 근데 아직은 거래량 회복 안 하는 거 보니까 가격이 덜 떨어진 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더 떨어지는 게 이제 각각 가격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연도로는 올해랑 그다음에 혹시 언제, 그럼 몇 년도쯤에 속도가 멈출까요? 그걸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올해 30%가 다 빠져요. 그럼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뭐 10%, 15%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내년에도 빠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향후로 빠지는 속도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올해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요? 뭐냐면 입주 물량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의 하락폭을 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올해 의외로 시장에서 가격 하락폭이 커서 회복도 빠른 시점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락 얘기하신 분도 두 가지 정도 나뉘더라고요. 어쨌든 하락 얘기하신 분은 이번 시장을 맞추신 건데 2027년, 2030년 그때까지 굉장히 힘들다 얘기하신 분이 있고 다른 측은 아니다. 이번에 하락이 너무 빨랐다. 그래서 가격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한 24년, 5년부터 반등세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연도는 맞출 수 없다고 봐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연도가 어떻게 맞춰요? 시장의 방향성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죠. 근데 2025년, 26년, 27년은 못 맞춰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빠질 겁니다. 이런 방향성하고 충분히 빠지면 거래량이 회복할 겁니다. 그게 올해가 될 수 있고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2027년까지 그러면 집값 아무리 빠져도 그냥 기다려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 잘 어려운 거예요. 보통 이러잖아요. 내 전세 만기 끝나는 날 집 사야지. 그건 아닙니다. 그 중간에도 집값 빠지고 내가 살 만한 가격 오면 사는 거 아니에요? 된다. 근데 왜 전세 기간에 맞춰서 사야 돼요? 그 생각에 틀을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도, 몇 년, 올해 주식시장 보세요. 회복하죠? 대부분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굉장히 상저하고 상반기에 떨어지고 하반기에 오른데 기간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대응이 안 되는 벌써 거예요. 상고는 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상저하고였어요. 대부분 다. 근데 이제 상고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는? 하는 그러면 상고하고?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너무 이렇게 정해져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화를 낸 건 아닙니다. 근데 집값이 이제 추락하고 있는 거를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아까 전세가 하락. 지금 강남 전세가가 그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이게 집값에 한 번 더 폭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는데 뭐 자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전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니까 한번 보자고요. 이거는 반포의 뭐 아파트의 전세 가격입니다. 아주 핵심지기의 핵심이죠. 그렇죠. 여기는 뭐 너무 살기 좋고 다들 이제 아파트 연수도 얼마 안 된 지역인데 잘 보시면 이 전세 가격이 최근에 22억대여서 10억대로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아까 거래 가격보다 더 전세 가격 하락폭이 크죠.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세 가격이 빠지는데 일단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갭 투자가 감소합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더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최근 2, 3년간 서울 시내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 노원구예요. 노원구의 갭 투자 현황이에요. 월별. 잘 보시면 전세 가격 오르고 막 사람들이 수요가 몰릴 때 2020년도 상반기에 심지어 월에요. 갭 투자가 318건이 최고로. 그래서 100건, 200건. 한 달에 200명, 300명이 가서 집 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뜨겁겠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갭 투자가 몇 건으로 줄었습니까? 3건이고요. 심지어 올해 1월은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갭 투자 수요, 즉 투자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의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는. 수요가 줄면 가격이 어떻게 오릅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같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뭐 하나를 볼 수 있냐면 2020년에 만약 이걸 갭 투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김 작가님. 이 분들이 높은 전세 가격을 끼고 살 거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이 빠지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간다고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잘 구할 수도 없어요. 자, 이분들이 집을 갖고 있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만기가 오는 올해
2023년 상반기요. 네. 이게 대부분의 모습이 그래요. 전국이 이런 현상이었어요. 이때 너무 많이 샀다고요. 그러면 내년 아니죠? 올해 올해요.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상반기. 임차인들이 저 이사 갈래요. 돈을 줘야 되는. 돈을 줘야 되는 현상. 그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한 번 더 하락이 올해도 크게 오겠네. 그래서 하락폭을 크게 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하반기 정도 보는 건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락폭이 커지면, 제가 말한 수준까지 오면 다시 거래량이 회복하면서 시장의 회복세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때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오를 때는 야 사고 싶다 막 전화해서 야 그거 사도 되냐 막 물어보고 하지만 저 밑에 떨어졌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심리가 다 떠났기 때문에 더 안 떨어지고 있어도 안 사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 내 집 마련을 만약에 못 하게 되면 또 언젠가는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그때 공포를 좀 이겨내고 살 수 있는 뭔가 좋은 한마디를 좀 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경제 상황이나 금리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10개 정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준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어떤 상황의 기준 이런 걸 통해서 이 집값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참고사항이 되겠죠. 그런 집값이 작년 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20-30% 빠지는 수준으로 오면 사자 이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턴하면 그렇죠. 거래량까지 보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지, 그 경기가 위축된데, 실업자가 증가한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가격만 보시라. 그리고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으면, 거래량이 회복하나? 이걸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번 기회를 내 집 마련할 때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공포를 더 부추긴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아질 텐데 우리나라 인구도 감소되고 2030년부터는 세대수도 가구수도 감소한다. 지금 이 하락 그것까지 만나면 진짜 집값이 옛날에 우상향이었지 앞으로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이거 예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집값 떨어지면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얘기. 그렇죠. 제가 이거 하려다가 너무 식상 같아서 했어요. 일본 얘기. 그 다음에 출산율 얘기. 인구 준다. 인구. 지금 0.8명, 0.7명 낳는데 누가 집을 사냐. 그러니까요. 이걸 사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측면, 한국 저성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집을 살 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막 오를 때는 집 사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앞으로 이제 집 사면 바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이 불과 10년 전에 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다들. 그래서 영원히 집값은 빠진다. 네. 집값은 끝났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책들 팔리기 시작하고. 경기 불황.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런 시점에 오히려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안 갑니다. 네. 그러면 하락 얘기하신 위원님은 이제 지방의 소도시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나중에도 힘들 수 있겠지만 인구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이런 그리고 지방에서도 핵심 도시는 집값은 우상향하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길게 들어보면.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OECD 국가나 글로벌 국가에 네. 150년간 집값을 조사하면 네. 전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죠. 김 작가님도. 사람들은 오를 때만 집을 산다. 그래서 대부분 지불을 통해서 크게 부를 일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를 때만 사기 때문에. 그런데 장기적으로 오르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심화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사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집은. 왜냐하면 한 번 사면 오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동안 해왔어요. 어떤 얘기 들냐면 너가 살 집인데 언제 사는 게 뭐가 중요해? 언제든지 사. 실거주는 타이밍 재는 거 괜찮아. 아니야? 그게 상승기 때 그 얘기 진짜 많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았어요. 왜냐면 상승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고 나서 이러잖아. 너 집도 없는데 그냥 사. 어차피 살 집 아냐? 떨어져도 네가 상관없고. 살면 되잖아. 떨어져도 상관없고 올라도 떨어지면 다른 집도 다 떨어져도 괜찮잖아. 내가 돈 주고 살았는데 떨어지면 김 작가님 좋아요? 아니, 진짜 지금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안 좋잖아. 아닌 것 같아. 기분 안 좋잖아. 너무 많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잖아요. 네네. 지금까지 또 금리가 높은 상황에. 맞아요.
그래서 전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무주택자분들한테 그냥 한 채는 사시라. 그런 말이 어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기회가 오니까 내 집 마련하시게 꼭 보시고 너무 또 비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빠지면 오른다니까요. 그리고 오르면 떨어지고 네. 이런 변화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차트에서 보여주셨듯이 2021년 하반기까지 해도 갭 투자는 많았고 집도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불과 1년 뭐 반 만에 지금 완전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때 사서 상승기를 맞아도 안 팔았으면 다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 집은 좀 팔아야 될까요? 뭐 1주택자로만 가신 분들 그냥 계속 가도 되겠지만 내 집을 다 뭐 섞어 팔고 하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어쨌든 언젠가는 팔아야지 그렇죠. 주식시장 고점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투자로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투자할 때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네. 그 시점이 있습니다. 네. 언제 팔으냐면 가격이 오르는데 반대로 거래량이 떨어질 때. 정확하게 반대네요. 정확히 반대죠. 네. 그때가 고점이에요. 요거 그래프 한번 보세요. 네. 요거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인데 네. 가격이 이렇게 높게 오르잖아요. 까만 그래프가. 네. 근데 2021년도에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떨어지면. 뚝 떨어져요. 네. 그렇죠.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진다는 건 원인이 뭘까요? 비싸다? 그런 것도 있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매물이 감소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그때가 가장 극심할 때가 고점입니다. 네. 사실 이때 팔았어야죠. 판다고 했으면. 네. 그래서 요걸 보시라. 거래가 반대로 계속 오를 때 보세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줄 때는 상승하거나 받쳐줄 때는 계속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뚝 떨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가 집을 팔 때예요, 사실은. 그래도 가격은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완전히 반대죠. 네. 살 때하고. 살 때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져요, 추세적으로. 그런데 거래량이 갑자기 회복할 때. 네. 그때 사야 된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훅 빠질 때. 네. 이때가 팔아야 될 때. 그때를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 집은 주식과는 다르게 못 팔 수도 있다. 그렇죠. 그냥 그런 거죠. 못 파는 거죠. 자, 요즘에 또 미분양이 집값 하락에 더 부추기고 있는 걸로 아는데 미분양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미분양이 네. 최근 발표한 수치는 이제 7만 호까지 갔어요. 거의 6만 9천억 찍었으니까. 네. 이게 왜 문제냐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1년 전만 해도 10,000 가구, 20,000 가구밖에 안 됐는데 거의 뭐 지금 3배, 4배 정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새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건 시장이 얼마나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새 아파트가 안 팔린다는 건 그만큼 새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졌다는 공급의 의미인가 아니면 수요가 더 하락할 거야. 못 사겠어. 그거죠, 그거. 네, 그러니까 새 아파트는 가격을 못 내리잖아요. 네네. 분양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빠지니까 이게 비싸지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내가 이걸 왜 사요? 옆에 있는 거 떨어지는 거 사지. 네. 이렇게 이제는 그 집을 무주택자분들이 생각하는 거죠. 혹시나 그럼 올해 또 부동산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위험 신호는 또 딴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세 가격 하락이 영향에 크게 미치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미분양 아파트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세 번째는 본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은 뭐냐면 매물의 증가예요. 그래서 이제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네. 지금 어느 정도 팔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번 보죠. 이걸 보죠. 여러분들이 추세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이건 서울 아파트의 매물의 양입니다.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1년 말에 4만 건 정도 매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 수요 감소하면서 매물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6만 5천원까지 증가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30~40%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빠져요. 그러니까 팔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때부터 정확히 가격이 빠져요. 그러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입니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니까 여기서 정부에서 정책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올해 초부터 나오면서 매물을 걷어들이죠. 왜냐하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뭔가 집값 반등하겠지. 반등하겠지. 근데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매물을 줄이는데요.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내놨다가 걷어들이면 막 사자고 달려들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산 시장에서 일종의 심리적 현상이 양대 효과라는 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떼들은 앞에 양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요. 네. 근데 이렇게 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세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 몰린 누군가가 팔기 시작하면 그럼 우르르 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물이 확 증가할 수 있겠죠. 이걸 잘 보시면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가격 떨어져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몇 달 만에 매물이 증가하기도 하고 몇 달 만에 매물이 감소하기도 있다는 이런 변동성이 올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매물이 증가되면서 가격 하락폭을 또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 정책 얘기해 주셔서 정부 정책이 지금 규제하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알기로 푼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로 인해서 반등 생각을 이제 기대하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연준에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지라도 인하를 기대하는 분도 있듯이 자 반등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세금 완화 이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규제 지역에 LTV 30%까지 대출해 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60% 이상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금융에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김 작가님 근데 내가 이거 물건 사려고 그러는데 자꾸 사라고 그러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은데. 네, 그래요. 시장에서 갑자기 가는데 그 어르신들이 자꾸 총각 이거 사 이거 좋은 거야 총각은 아니지만 아저씨 이거 사 이러면 사고 싶다가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자산시장에도 똑같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서 지금 오히려 정부의 정책 규제 완화가 일시적인 효과를 조금 내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자산시장으로 움직이는 정책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계속 일으켜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그럼 김 작가님 어떤 기대가 생겨요? 규제 하나요? 규제를 제가 하나를 줬어요. 더 완화해 주죠. 그렇죠. 자꾸 더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드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규제 하나 완화해 줬어. 근데 나 그럼 조금 더 있다 사면 규제 더 풀어주겠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집값을 더 하락시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이 집값이 오르고 하려면 결국에는 정말 많은 돈을 가진 다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해야지 오른다 하셨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언제 움직일까요? 얘기 드렸잖아요. 집값이 빠졌을 때. 집값이 빠졌을 때. 네. 지금은 집값이 안 빠졌으니까 규제 완화를 아무리 해줘도 안 산단 말이에요. 집값이 빠지면 사겠죠. 그 시점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혹시 뭐 정부 정책에서 이 정도까지 해주면 이건 정말 바닥이다. 이건 진짜 규제 완화 다 해준 거다. 뭐 알 수 있는 그런 좀 시그널은 없나요? 이게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정책. 두 번째, 예상치 못한 시점.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없던 정책.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면 그 정책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정책은 나와봐야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없던 게. 예상치 못한 게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순간 그 정책은 아닌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예보하고 다른 거예요. 일기예보하고 다른 거예요. 일기예보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일 날씨 바뀝니까? 바뀌죠. 자산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정책은 엄청나게 센 걸 거야. 이런 게 나오면 시장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책이 막상 나와도 안 움직여요. 그런 예상치 못한 거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 상상도 안 되는 거. 도대체 상상도 안 되는 거라니까 뭘 상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반응의 문제입니다. 그 정책이 나왔을 때 내가 상상치 못한 정책, 우리가 상상치 못한 정책이어야 시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어쨌든 심하게 떨어진 데는 뭐 이제 고점 대비해서 40%, 50%인데도 일부는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제일 중요하다. 얼만큼 떨어졌느냐.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50% 떨어졌다 치면 여기는 많은 것들이 반영됐으니까 혹시 뭐 사도 되는 건지. 지금 그렇게 떨어진 지역에 A하고 B 지역이 있는데요. A하고 B 지역에 극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A 지역은 그렇게 떨어져도 거래량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그렇게 떨어졌는데 드디어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거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 그렇죠. 충분히 떨어진 거죠. 근데 A 아파트는 거래량 회복하니까 더 빠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아파트들이 한두 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집값이 많이 빠진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걸로 해서 거래량이 회복되냐 안 하냐로 거기를 살 분들은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수를 가지시고 10개 정도, 뭐 20개 정도를 가지시고 가격이 똑같이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거래량이 회복하지만 어떤 데는 거래량이 회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1주택자분들, 팔고 싶은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하락을 맞았잖아요. 지금은 버티는 게 맞는 거죠? 그쵸. 이 여기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살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시고 이러면 사실은 버티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1주택자분들은 거주하시면서 뉴스 좀 덜 보시고 그리고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들 좀 덜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시면서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인테리어 좀 하시고 그러니까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예쁜 화분도 사다 놓고 이러면서 집에 정을 쏟는 거죠. 마음의 치유를. 그렇죠. 아, 그래. 이 집값 좀 떨어져도 살기 좋잖아. 그리고 집을 많이 사용하세요. 네. 바깥에 많이 다니지 마시고. 사용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그렇죠. 집에 계시면 그러면 외식비도 덜 들고. 그죠? 자기 합리화가 너무 센 거 아닌가요?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그 어려운 기간을 버티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영끌하신 분들 걱정인데 그러니까요. 영끌하신 분들 중에서 거주하지 않을 집을 사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 못 버티거든, 하락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집에 꼭 거주하시라. 거주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파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거주하시면서 그렇게 집에 대한 사용을 좀 늘려 나가시면 어려운 기간을 잘 버티시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해주신 답변에서 이제 그 내용이 있긴 했는데 한 번 더 이제 궁금해하신 분이 많아서 이제 부동산 이제 하락을 얘기하신 분들이 어쨌든 유튜브에 뭐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그 댓글 제가 뭘 봤냐면 그래 하락 맞춘 거 너무 훌륭하다. 네네. 그걸 말을 들은 분들은 자산을 지킨 건 알겠는데 너희도 금리 이 정도로 떨어질지도 모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락했는 맞는데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집값 하락을 더 붙인 것도 있지 않냐.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잖아요. 인하 기대감이 딱 돌게 되면 주식 부동산 시장이 뭐 그것 때문에 급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바닥을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다. 아마도 이제 그분들 입장은 금리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것 때문에 니네 맞힌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네. 그럼 반대로 집값은 왜 올랐습니까?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금리 얘기 안 하다가 지금은 금리 얘기한다는 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금리 때문에 짜줬잖아. 그러면 그 전에는 공급 부족해서 올랐대. 그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럼 그때도 금리 인하돼서 집값 올랐다고 솔직히 얘기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금리 향으로 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뭐 수요 공급 얘기 많았죠. 그때는 뭐 한국에 공급이 부족해요. 서울에 집이 어디 있습니까? 새 집 부족해요. 그러면서 집값 오르는 건 당연하다가 지금은 금리 때문에 빠진 거잖아라고 얘기하면 그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하시거나 뭐 전문가가 됐든 내 집 마련하든 일관성 있는 지표를 찾으시고 일관성 있는 지표를 꾸준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그 일관성 있는 지표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집값이다. 집값. 그래서 근데 금리 얘기도 하셨는데 금리가 앞으로 인하되면 집값이 반등을 할 수 있죠. 근데 전 일시에 그친다.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라고 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집값 하락이 우선이다. 금리는 또 부차적인 문제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또 정부가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270만 원 공급 대책이 있잖아요. 물량이 더 많이 쏟아지게 되면 이렇게 시장이 어쨌든 떨어지고 있을 때 물량이 더 많아지면 미분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정부 공급의 추세는 봐야겠지만 일단 민간 공급이 올해부터 급속하게 위축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지금 공급을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거의 반토막 나요. 새 집을 안 지어요. 그럼 이런 현상이 향후로 어떻게 지어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새 집을 안 지으면 예를 들면 한 3, 4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또 갭 투자가 생겨나고. 그래서 갭 투자가 또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이 오르는 거고. 그런 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뭐 그때 집값이 다시 또 급등을 하게 될 수도 그렇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왜냐하면 서프라임 지나고 나서 한국의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했고 그게 이제 전부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그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해주고 집값 빠지니까 또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부양책 쓰니까 사실은 집값이 폭등한 거잖아요. 뭐 금리 영향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또 나중에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락가, 상승가, 하락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핵심 지역들은 우상향 할 텐데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바닥에서 어쨌든 물건을 살 때 고민되실 거잖아요. 지역도 고민될 거고, 그쵸. 평수도 고민이 될 그쵸. 거고, 뭐 이제 대형이 풍기 현상이 있어서 이제 대형을 사는다는 분도 있고. 그걸 지역별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사고 싶으신 아파트들이 10개 정도 있다. 그럼 그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걸 사라. 제일 많이 빠진 게 제일 많이 오를 거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작년 말 수치긴 한데 그래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종시가 가장 많이 빠졌어요. 평균적으로. 왜 많이 빠졌게요? 제일 많이 올라서. 대전, 인천이 제일 많이 빠지잖아요. 왜 많이 빠져요? 많이 올랐기 그러죠. 때문에. 이거예요. 자산시장의 공통점이에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고 많이 빠지면 많이 오릅니다. 물론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관점에서. 상승률, 하락률 관점에서. 금액하고는 달라요. 금액은 모수가 크면 조금만 올라도 금액이 커 보이잖아요. 그건 별개고 상승률이나 하락률 차원에서는 많이 내린 게 많이 오르고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빠진 걸 사자. 많이 빠진 거. 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많이 빠진 걸 산다. 근데 시장이 위축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덜 빠진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자산 시장은 많이 빠진 게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온리 프라이스. 그러면 요 예를 서울 하나로만 들고 와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마지막까지 좀 덜 빠진 데는 사실 강남구 서초구이긴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전 정부 때의 똘똘한 한 채. 그때만 해도 이제 한 채. 뭐 그런 식으로 했었으니까. 거기에 가장 이제 덜 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서울 평균보다는 서초구가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도 적겠지만 대신 이런 건 있는 거죠. 그 한 채당 가격이 크잖아요. 조금만 빠져도 데미지가 클 거예요. 그렇죠. 금액이 크죠. 그렇죠. 20억인데 그냥 10% 빠져도 2억이잖아요. 2억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충격은 클 텐데 하락률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지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잠실 쪽에는 워낙 하락한 아파트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말씀하신 데 집값이 거기서 조금 이제 상승으로 조금 꿈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꿈틀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집값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건지 아니면 이 꿈틀은 잠깐이다. 다시 밑으로 갈 것이다. 어느 쪽이 가까우실지. 제가 양해주를 좀 구해 주신다면 제가 지역은 말씀드리기 네네. 좀 힘들어요. 근데 대신 그런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만약 충분히 빠져서 거래량이 회복, 아직은 제가 볼 때 그 지역이 거래량이 완연하게 회복하는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회복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5채 거래되다가 7채 거래된 게 거래가 회복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아주 조금. 근데 그건 회복이 아니에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추세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추세. 그래서 최소한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은 증가 추세를 보여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올라와야 되냐면 2020년 정도의 거래량 정도는 회복해야 거래량이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보시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 가격은 빠졌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거래량이 회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시간을 좀 가지고 지켜봐야지 그렇죠. 거래량을 보시라. 알 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집을 내 집 마련하고 이런데 절대 급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절대. 아니 원래 집이 주식처럼 갑자기 올랐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라는 방향이 있고 자산이 큰 거잖아요.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고 고민하시고 사셔도 돼요. 내 집 마련하셔도 돼요. 주간 아파트 가격 보시고 내 집 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방향을 읽으시고 사도 늦지 않다. 너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라. 절대 조급하지 말자. 네. 자, 근데 지난 상승장에서 사실 소액으로 많은 부동산 매입했던 어떻게 보면 갭 투자 방식이 그때 이제 돈을 버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은 또 그분들 굉장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 이제 이번에 어쨌든 하락을 하고 또 다시 언젠가는 상승을 할 텐데 미래에도 이 방식은 유효할까요? 우리나라 특성상은 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유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유효라는 단어보다 저는 이렇게 할게요. 그거는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이미 정책도 그런 쪽에
맞춰져 있잖아요. 다주택자를 사라, 뭐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도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다주택자가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를 통해서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집을 살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요. 80% 막 90%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꿔줄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하면 쉽게 말하면 DSR이에요. 직업이 있어? 너 소득이 있어? 소득이 얼마야? 아니면 집을 못 사요. 그래서 대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만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득이 있어요? 있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가능합니까? 전세는 거의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전세 임차인 사시는데 한 번도 저희 집주인의 직업을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소득을 물어보신 적 있어요? 요즘에는 좀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집주인한테 소득은 있으세요? 굉장히 신뢰된 질문일 수 있죠. 네. 우리는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몇 억을 맡겨요. 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돈으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가치는 있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건 뭔가. 근데 그거 한국의 전세제도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 못 없어지나요? 뿌리 박힌 지 오래돼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엄청난 수백 조의 자금을 누가 대신합니까? 어떻게 해요? 대신할 주체가 없어요.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죠. 그냥 쓸데없이 궁금한 건데 만약에 없어지다 칠게요. 그냥 정부에서 강제로 없앴어. 없었어요.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락이죠, 폭락. 완전 폭락인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한국은 진짜 끝난다. 그때는 그런 게 예상치 못한 그런 게 예상치 못한 정책, 예상치 못한 정책. 이거 진짜 예상치 못한 거네. 뭐 예를 들어서 집값 오를 때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폭락했겠지. 예상했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집값 오를 때 정책이 막 여러 가지 다주택 재고제, 보유세 나왔는데 갑자기 이래요 정부가 앞으로 전세 제도는 없다. 그거는 불법으로 한다. 그러면 집값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는 그게 전세 제도가 없어도 뭐 핵심지나 이런 데는 집값이 우상향 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없애도 우상향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오른 동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기가 미국이 전세제도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르는 그래서 요 엄청난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그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이나 지산이나 꼬마 빌딩 시장은 앞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 편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쪽이 사실 금리에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요. 지금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요. 엄청 낮죠. 그래서 강남은 뭐 2%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차원에서는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축될 수 있고 특히 더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놓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임대료 수입, 하나는 자산 가격 상승. 근데 이거 두 개 다 기대하기 힘들다. 왜 2% 3%짜리 돈을 묶어놔요? 지금 은행 시세 차익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시세 차익도 안 나죠. 그런데 그럼 임대료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2, 3%를 지금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놔도 뭐 한 3%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뭐 투자하거나 근데 반전의 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격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시점을 저희가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주거용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도 똑같이 이제 아까 전에 집값이랑 거래량 외에 다르게 볼 건 있나요, 혹시? 어쨌든 목적은 다른 거니까. 주거용 임대료가 중요하죠. 임대료. 임대료.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임대료가 안 빠지는 상업용 부동산이 최고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부동산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임대료는 유지해. 그러면 엄청 좋은 자산이라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게 봤더니 글로벌하게 봤더니 미국의 주택 임대료는요. 서프라임 기간에도 안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가격도 빠지면 전세 가격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글로벌하게 비교하면 그렇게 썩 좋은 자산은 아닌 거예요. 지금 미국 얘기하셔서 한국 부동산 뭐 이제 굉장히 시장 안 좋은데 미국의 아파트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가요? 가격 빠지고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아직 속도가 우리나라처럼 빠르진 않는데 아, 그 정도 빠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거기는 왜 그 정도로? 왠지 집값이 그만큼 우리나라만큼 안 올랐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잘 아시네요. 네. 덜 오르면 덜 빠지는. 집값에 모든 게 반영되어 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막 집값이 왜 빠지지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집값만 본다. 자, 그럼 그 집값을 싸게 사는 방법이 부동산 경매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서는 저는 경매가 꽃이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20%, 30% 하락한 데가 있으면 더 싸게 사면 뭐 3, 40% 살 수 있는 거니까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경매는 결국 핵심은 싸게 사는 건데, 지금 앞으로 하락세가 또 1년, 2년 언제 갈지 모르지만 더 있다면, 결국엔 또 더 하락을 하면 내가 싸게 산 게 아닌 게 되면, 그렇죠. 굳이 지금 급할 이유가 있나 생각 드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매도 사실은 기술인데 결국에는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여기 A 아파트, B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B가 경매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싸 보이지만 만약에 A 아파트가 더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게 변화에 능동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경매나 집값이 빠질 때는 경매나 시장에서 사는 거나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매도 하나의 옵션이지 나는 경매만 볼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매나 아니면 시장에서 사는 거나 더 많이 떨어진 걸 사면 돼요. 예. 그런데 또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요. 미신 같지만 좀 경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좀 뭔가 그 갖고 계시던 분이 어려워져서 네. 불가피한 선택을 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살 집이어야 되는데. 아.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저는 내 집 마련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거기 또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투자자 목적인 분이 어차피 여러 채가 있으니까. 경매가 그 아파트나 그 집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 거기에 사셨던 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잘 안 됐다는 거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집할 필요는 없다.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아니, 저도 말씀이죠. 와닿는 게 저희 여기 공덕동 근처에 이제 그때 한참 코로나 때 술집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가게가 이제 주인님이 안 좋은 선택하신 분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한 1년, 2년 동안 새로운 분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네. 어쨌든 공부하시고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거 보고 경매든 시장이든 우린 뭐만 본다? 가격만. 가게만 보는 위원님께 마지막 이제 가셔야 되니까 질문 짧은 거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급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급할 필요 없다는 거는 내가 현금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그 현금 그냥 예적금하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사실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하잖아요. 좀 어떻게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집값 더 하락할 때까지는 어쨌든 이 현금으로 뭘 하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예측하는 시장은 만약 그게 내 집 마련 자금이라면 그렇게 막 주식 사거나 이러지 마세요. 내 집 마련 자금이면. 네. 왜냐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갑자기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딱 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식을 사놨는데 그러면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너무 위험한 자산에 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만기가 확실한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 놓으신다든가 아니면 만기가 확실한 뭐 예적금이나 이런 데 적금 같은 데 넣어놓으신다든가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현금으로 좀 뭐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요즘 리츠를 사기에 너무 좋은 시점이라고 봐요. 리츠는 결국엔 부동산을 사는 건데 부동산 쉽게 말해서 리츠가 가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빠진 거잖아요. 그럼 사야죠. 그래서 한국 리츠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리츠는 또 쉽게 말해서 임대 수익, 배당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중 금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자금을 한번 그런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 집값이 보입니다. 더 빠진 걸 리츠에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먼저 반영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리츠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먼저 반영해서 엄청 빠졌어요, 지금. 이해하셨죠? 부동산보다 선행성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은 규모가 크니까 가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실 리츠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화된 부동산 증권이니까 가격이 바로 빠진 거죠. 마지막 질문은 부동산, 뭐 코인, 주식 상승기 때 이제 그때 한창 이제 벼락거지란 말이 돌았잖아요. 그때 그거 안 했던 사람들은 아는 집도 안 사면 바보 되고 주식 안 사면 바보 되고 코인 안 사면 바보 되고 왜냐면 그걸 샀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근데 지금은 또 완전 반대의 그림이
펼쳐지면서 아, 집도 이렇게 함부로 투자한 거 아니야. 재테크는 아니야. 다시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지금 부동산 투자 시작한다면 좀 뭐부터 준비하면 좋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뭔가 관심이 좀 떠나고 있는 분들에게 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중요해요. 네.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강조하지만 자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도 않고 계속 빠지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오르면서 거기에서 왜 못 샀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분들 반대의 현상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저는 생각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하면 내가 어느 아파트 살아야지 이런 것도 다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도 딱 정해 놓으시고, 자금 확보 이렇게 해야지, 구체적인 계획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왔을 때 진짜 살 수 있는 또 하나 뭐냐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생각을 바꾸시고,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시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보는. 용기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때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릴 거예요. 그죠. 더 빠져. 야, 삼성전자 더 빠질 거야. 아니면 야, 집값 더 빠져. 그러면서 자기야, 집값 더 빠져. 우리나라 폭락해. 그럴 때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 바꾸기, 구체적 계획 세우기, 그리고 용기 갖기. 이렇게 그 용기의 마지막 한 숟가락은 아마 다시 이제 집을 사야도 되는 시기는 위원님께서 김작가TV 나오셔서 지금 사야 된다. 당연하죠. 제가 요즘 많이 나와서 좀 식상한 측면이 있는데. 아니, 저희 채널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거의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시작점에는 김 작가TV 제일 처음 나오겠습니다. 제일 처음 확실한가요? 제가 다른 채널 유튜브 썸네일에서 지금 사야 된다라는 보는 순간 제일 처음 나간다. 제일 처음 나온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강수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